보셈의 후다닥 세계사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 몽골 원나라의 대외 팽창에 대해서 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이 시간에는 보너스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13세기 초 몽골 초원을 통일한 테무치는 몽골의 대칸 칭기스칸의 오르죠. 칭기스칸에 올라 대외 정벌 활동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타깃이 된 것은 몽골 통일 과정에서 끝까지 저항했던 나이만족이 도망쳐 들어갔던 서하 지역입니다. 그래서 몽골은 서하를 공략하죠. 그래서 순식간에 서하를 복속시키고요. 서하로부터 막대한 이제 세금과 공물을 받기로 하고 서하의 공주까지 이렇게 징기스칸의 첩으로 맞이하면서 일단 화해를 합니다. 서하가 몽골에 복속되죠. 이후에 이제 서하는 몽골의 그 복속국으로서 몽골의 대외 원정에 군대를 동원시켜주거나 하는 등 몽골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때 이제 당시 12세기 이래로 동북아시아의 맹주 역할을 했던 나라는 금나라였죠. 금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 금나라 같은 경우엔 금 같은 경우에 이 제2 정책 자신도 물론 여진족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몽골과 서하 특히 몽골 내부에서의 분쟁을 많이 야기시키면서 그들이 힘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몽골이 이렇게 힘을 얻는 것 같자 몽골의 사신을 파견해서 곡물량을 올리고 확실하게 복종해라 라고 이렇게 몽골을 압박하는 거죠. 그러자 징기스칸이 이제 오히려 금나라를 쳐버립니다. 국력 면에서 보면 몽골이 모집할 수 있는 군대 수에 비해서 금나라는 약 100만 명 정도의 군대를 긁어모을 수 있는 인구도 5천만 명 정도, 몽골이 한 300만일 때 인구가 5천만이었으니까 국력에서 비교가 안 되는 나라였는데 몽골은 금나라를 압박해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제 금나라는 몽골에게 강화를 요청하게 되고요. 몽골에게 이제 사실상 항복을 하는 거죠. 막대한 세금을 바치기로 하고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은 금나라 영토 중에 상당한 부분들을 좀 차지하죠. 화북 지방의 일부 지역과 만주 지역의 일부를 차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금나라의 영역을 침범해 먹어 들어오자 금나라는 이를 갈면서 일단은 몽골에게 복속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진족의 나라 금나라가 약해지자 여진족의 지배를 받고 있던 거란족이 요동 지역에서 다시 세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 나라를 부활시키죠. 그래서 이 나라 이름을 동요라고 부르는데요. 동쪽에 있는 요 나라. 이들은 몽골과 좀 친하게 지내면서 금나라로부터 분리 독립하려고 하는 거죠. 몽골과 친하게 지냈으니까 색깔을 몽골하고 비슷하게 붉은색으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금나라에서는 이 반란군, 금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 동요, 야율유가가 세운 이 동요가 반란국이죠. 그래서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포선만노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는데 그는 이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합니다. 그는 패배를 하고 돌아갈 경우에 금나라의 당시 왕이었던 그 위소왕에게 처벌될까 두려워서 아예 돌아가지 않고 나라를 세워버리죠. 그래서 그 나라가 동쪽에 있는 여진족의 나라다라고 해서 동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예 세워버립니다. 동진국으로 독립해버리죠. 금나라는 더욱더 약해졌겠죠. 나중에 이 거란종 야율유가가 세웠던 동요는 몽골에게 이렇게 병합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몽골에게 변합되는 걸 거부했던
세력들이 거란족들이 대요수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고려까지 침략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요. 고려로 쳐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바람에 고려와 몽골이 이제 첫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한국사가 아니라 세계사니까요. 다시 몽골사 중심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우개로 지워서 몽골의 영역을 좀 확대된 걸로 아니 지우개보다는 색칠이 낫겠네요. 몽골이 세력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세력을 키운 몽골 이제 눈을 돌려서 서쪽으로 좀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서쪽 정보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뭐 요거 하기 전에 뭐 요런 상황에서 금나라가 수도를 옮깁니다. 몽골에게 항복해 놓고 나서 수도를 지금의 북경이었던 그 중도에서 예전에 송나라 북송의 수도였던 까이펑 변경으로 옮기죠. 이러한 내용은 몽골을 크게 자극하죠. 나에게 또 저항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몽골이 재차 쳐들어와서 이 중도까지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금나라는 크게 위축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몽골은 서쪽으로 관심을 좀 돌립니다. 몽골과의 그 몽골고원 통일 과정에서 그 끝까지 저항했던 나이만족 그 왕자가 서요로 도망쳐서 서요의 권력을 장악하는 사건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몽골은 이제 그 나이만을 쫓아간다. 나이만족의 잔당들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서요 지역으로 원정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서요는 당시 호라즘 왕조의 공격을 받고 있었고 내분까지 일어나서 약해져서 이 큰 제국이 어이없이 망해버립니다. 몽골에게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서요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럼 이제 몽골은 어떻게 됩니까? 호라즘 왕조와 국경을 맞대게 되는 거죠. 몽골은 처음부터 호라즘과 싸울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라즘 왕조에게 경제 사절단을 보내고 합니다. 근데 이 호라즘 왕조가 당시로선 새롭게 떠오르는 강국이었기 때문에 자신감 뿜뿜. 그래서 몽골 사신들, 몽골의 경제 사절단에 그 재물이 탐나서 그들을 죽여버리고 재물만 빼앗아 버립니다. 징기스칸이 열받았겠죠. 하지만 징기스칸은 일단 참고 그 실수를 한 잘못을 한 성주를 죽여라라고 하면서 호라즘 왕조의 사신을 파견합니다. 항의하는 사신을 파견하는데 호라즘 왕조에서는 오히려 왕국에서는 당시 그 왕이었던 샤 무하마드 2세는 오히려 몽골 사신단의 수염을 잘라버리는 등 모욕을 주고 돌려보내죠. 그래서 칭기스칸은 금나라와의 싸움이든 뭐든 이쪽에 대한 뭐 서하에 대한 원정 이런 거 다 중단하고요. 서쪽 호라즘 왕조를 멸망시키는데 전군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몽골군이 호라즘 왕조로 쳐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자 호라즘 왕조에는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라즘의 왕이었던 그 무하마드 2세는 탈출을 하죠. 달아납니다. 이때 호라즘 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르칸트의 를 점령했을 때 11만 명 정도의 병사들이 사마르칸트를 지키고 있었는데 나중에 항복할 때 3만 명 정도가 항복을 했는데 몽골군이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죽여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 그 무하마드 2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달아나다가 이 카스피해라고 하는 이 바다, 이 카스피해 있죠? 이 카스피해의 작은 섬에서 결국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 잘랄루틴은 지금도 그 아프가니스탄의 영웅인데요. 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화폐까지 잘랄루틴이 새겨져 있다고 하네요. 그 잘랄루틴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으로 와서 새롭게 이쪽에서 군대를 뭐 6만 명이 넘는 군대를 모아서 몽골에게 저항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몽골은 그들을 쫓아서 이 잘랄루틴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아프가니스탄 지역으로까지 보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잘랄루틴은 패배하고 인도 지역으로 지금 파키스탄, 인도, 펀자브 지역으로 달아나는데 여기까지 몽골군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겐지스강 유역에서 아니 인더스강 유역에서 패배한 그는 강물에 뛰어들어서 탈출한 뒤에 달아나서 조지아 지역,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지역까지 도망가게 됐고요. 한편 그 전에 이 몽골군 장수 중에 누굽니까? 그 제베와 수부타이가 이 호라준 왕국의 왕이었던 마호메드 2세를 쫓아서 무하마드죠. 무하마드 2세를 쫓아서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원정길에 나서 있었는데 왕이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잡아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를 못 잡아가더라도 이 지역이라도 털자 해서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 지역을 털고 그리고 심지어 크림반도 지역까지 약탈을 하고 돌아갑니다. 징기스칸의 별동대가 제베와 수부타이가 이끄는 별동대가 크리미아 반도를 쓸고 있는 동안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징기스칸의 본대가 이쪽 지역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징기스칸 몽골군의 원정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쪽을 다 털고 돌아가고 있었던 몽골군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킵차크족이 러시아를 꼬드겨서 러시아 연합군이 러시아의 각 공국들의 연합군 한 8만 명 정도가 철수하는 몽골군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싸움은 오히려 이때 그 수부타이와 제베가 이끌던 15,000명 정도의 몽골군 그 별동대에게 8만 명의 러시아 연합군이 패배를 하죠.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러시아 군대는 이제 본대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일단 만들어지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쪽 지역을 약탈하고 갔다고 해서 동유럽 지역을 약탈하고 갔다고 해서 여기가 러시아 땅이 된 건 아니고요. 러시아는 지금 그 호라준 왕조 정도까지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 상태죠. 이런 상태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 징기스칸은 그 서하를 다시 정벌 하려고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서하가 몽골에게 완전히 이렇게 복속이 된 상태였는데 호라준 왕조를 치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강력한 나라 호라준 왕조하고 싸우면 몽골이 질 거다라고 판단을 했나 봐요. 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서하가 여기서 꿍꿍이를 부리죠. 금나라와 손잡고 징기스칸이 없는 틈에 몽골의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색깔을 이걸로 좀 바꿔볼까요? 몽골의 본토를 금나라와 함께 치자라는 계획을 세웠던 거죠. 하지만 이게 들통이 나버렸고 몽골은 이제 열받아서 서하를 다시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징기스칸의 부대가 징기스칸이 서하에 대한 보복 전쟁을 펼치고 이 와중에서 징기스칸은 말에서 떨어져서 병들어서 안타깝게도 병사하고 말죠. 하지만 자신의 죽음을 비밀로 숨긴 채 서하를 역사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몽골군은 징기스칸의 유언대로 탕구투족 서하의 수도였던 흥경성 점령하고 그 두 발로 걷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라, 죽여버려라 했기 때문에 탕구투족이 거의 멸족당하다시피 합니다. 좀 잔인한 모습을 몽골족이 보여주죠. 이렇게 해서 서하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하는 몽골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몽골의 2대 칸이 된 사람이 오고타이, 우구데이라고 불리는 오고타이 칸이죠. 오고타이 칸, 우구데이 칸은 금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이제 칭기스칸의 아버지의 그런 유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나라 원정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금나라를 쳐들어가죠. 금나라를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징기스칸의 맞손자였던 바투와 지난번 동유럽을 쓸다시피 했던 그 수부타이를 시켜가지고 유럽 원정을 명하게 합니다. 자신은 이제 금나라 치고 남송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부대는 바투의 원정군은 유럽 원정을 추진하게 한 거죠. 그래서 바투의 부대가 이제 바투와 수부타이의 부대가 이거 말고 이렇게 말고 이쪽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할 때 이들은 이제 초원길로 가는데요. 이렇게 칠해주고, 그러면 이제 러시아 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려면 신성 로마 제국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먼저 누구부터 칠까?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게 불가르족이죠. 불가르족을 치면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뭐 러시아로 가든 유럽으로 가든 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불가르족을 치고, 그리고 러시아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키예프 공국도 쳐버리고 남쪽으로 우크라이나로 막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 위쪽에 있는 노보고로드 공국을 쳐야 됐는데, 노보고로드 공국을 치려고 하다가 이때는 이제 그 눈이 많이 녹아버려 가지고 다 진흙벌이 돼서 기병이 공격하기 힘들다 해서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군대를 둘로 나눠서 폴란드 지역과 헝가리 지역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어, 바투와 그 수부타이는 본대를 이끌고 폴란드로 가고, 아니 헝가리로 가고, 이 헝가리에 그 엄청 넓은 평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목마장으로 만들기 좀 좋기 때문에 말목일 목초지를 만들려고 이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2군과 3군은 2군과 3군이 핵심이 아니고 본인들이 끌고 간 게 이제 3군이죠. 1군과 2군은 폴란드로 보내죠. 이들은 두 개의 부대로 갈라져 가지고 폴란드의 여러 공국들을 치면서 이들과 헝가리가 연결되는 걸 차단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진은 3군으로 헝가리 쪽으로 진격하는 거죠. 그래서 1군과 2군이 폴란드 곳곳을 쓸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 군대가 헝가리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게 확인되자 제베와 수부타이 군대는 헝가리를 유린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신성 로마 제국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몽골군이 전투를 그만두고 돌아가는 상황이 생기죠.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 일은 바로 몽골의 대칸이었던 우구데이가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 황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대칸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3대 칸으로 구유구 칸이 황제에 오르고 대칸에 오르게 되고, 구유구 칸은 전임 대칸들의 유업이죠. 남송 정벌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우구데이가 남송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 세 개의 길로 남송을 공격하다가 안 됐던 것에 착안해서 그 구유국 칸 같은 경우에는 좀 군대를 모아서 집중해서 공격을 하자 뭐 이런 상황들을 좀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유국 칸도 곧 죽어버려요. 그래서 좀 몽골 지도부가 좀 혼선을 빚죠. 혼란스러워하죠. 이러다가 이제 4대 칸에 오른 몽케. 이 몽케 칸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나 봐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두 동생 중에 한 명인 훌라구에게 서쪽 원정을 맡기고요. 지도를 좀 줄여야 되겠네요. 너무 크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기 선생님이 더 힘들다. 자신의 동생 중에 한 명인 훌라구에게는 군대를 주어서 서남아시아 원정에 나서게 하고요. 이쪽 지역의 원정에 나서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동생과 본인은 남송 원정에 집중하죠. 그래서 몽케는 서쪽으로, 쿠빌라이는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남송을 압박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몽케가 또 갑자기 죽어버려요. 병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몽골의 황제 자리를 놓고 몽골 본토에서 아릭 부케, 뭐 에릭 부케라고도 하고 에릭 부케와 그리고 개봉, 베이징 이 일대 지역, 화북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쿠빌라이 사이에서 칸의 자리를 놓고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승리한 쿠빌라이가 5대 칸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쿠빌라이는 남송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물론 그 전에 이제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그렇죠. 원나라로 바꿨죠. 바꾸고 남송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정복한 거죠. 송나라를 정복하고요. 그리고 참파 원정에 나서면서 이 참파 원정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베트남에게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그걸 명분 삼아서 베트남을 침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에는 쩌능다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순신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요건 좀 실패했습니다. 베트남 원정은. 야, 동진국이 아직까지 아직 지우지를 못했네요. 그 전에 이미 동진국은 원나라에게 무너졌고요. 그리고 이제 40년간 저항하던 고려도 쿠빌라이에게 이제 항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한 원정을 두 차례 여몽연합군이 일본에 대한 원정을 두 차례 단행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그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는 계기가 됐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쿠빌라이 때는 그 쿠빌라이가 황제로 오르는 과정에서 좀 갈등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쪽의 나라들이 분리 독립을 해버리죠. 그래서 뭐 오고타이, 차카타이, 이랑국, 이랑국 하기 전에 이쪽은 그거죠. 훌라구, 울루스, 그 다음에 주치 울루스 이런 세력들이 좀 분리 독립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나중엔 한국으로 다 각각 독립을 해버리죠. 그래서 세계적인 제국 원나라 몽골의 대외 원정에 대해서 좀 빠르지만 살펴봤습니다. 후다닥 살펴봤는데 25분이나 걸리네요. 아휴, 몽골 대단하긴 대단하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